숲으로 가는 길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요. 일의 감각, 저자 조수용, 펴낸 곳은 비미디어 컴퍼니입니다. 조수용 대표는 네이버의 초창기 디자인을 맡았고요. 카카오 공동대표로 활동했습니다. 지금은 JOH라는 브랜드 회사를 운영하고 있으며 하는 일마다 감각이 묻어나는 결과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감각이라는 말은 사람마다 다양한 견해를 가질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감각은 타고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나 가질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하죠. 저 또한 그렇게 생각했고요. 조수용 대표가 생각하는 감각은 다릅니다. 현명하게 결정하는 능력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현명한 결정은 어떻게 내릴 수 있을까요? 다양한 관점에서 바라보라고 말합니다. 그는 감각에 대한 깊이 있는 통찰을 보여주고 그 감각을 사용하는 예리한 방법까지 제시합니다. 일의 감각에서는 그가 어떻게 일의 본질을 바라보고 조직을 움직이며 브랜드라는 걸 어떻게 감각적으로 풀어내는지를 아주 담담하게 들려주는데요. 듣다 보니 나도 일할 때 조금이나마 감각을 발휘할 수 있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일의 감각 들어가 보겠습니다. 감각의 원천. 감각이라는 주제로 다양한 사람과 대화를 나누면서 느낀 것은 사람마다 감각에 대한 정의가 서로 다르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패션, 예술, 비즈니스, 운동, 유머 감각 등 감각이라는 말은 여러 의미로 쓰이지만 제가 생각하는 감각은 현명하게 결정하는 능력입니다. 그 감각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감각적인 디자인은 어떻게 탄생하나요? 실제로 저는 이런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감각이란 무엇인지 살펴보려면 감각적인 결과물이 탄생하는 과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따라가 보면 됩니다. 이럴 때 제가 자주 두는 예시가 있습니다. 볼펜 디자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볼펜은 대단한 것 없는 일상용품이죠. 하지만 감각적인 디자인 과정이란 대상에 따라 크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감각적인 볼펜 디자인이 탄생하는 과정은 감각적인 공간을 만드는 과정과 큰 틀에서 같습니다. 그럼 여기서 감각적인 볼펜 디자인의 탄생 과정을 한번 같이 상상해 보겠습니다. 그 전에 우선 감각적인 디자이너라고 하면 이런 모습을 떠올리실 것 같습니다. 1. 볼펜 디자인을 의뢰받는다. 2. 카페에 앉아서 혹은 산책을 하면서 영감을 떠올린다. 3. 순간 떠오른 영감을 붙잡아 냅킨이나 수첩에 휘리릭 스케치한다. 이런 상상이 흔한 이유는 많은 사람들이 감각은 천재의 것이고 타고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일 겁니다. 또 감각이란 아무나 가질 수 없는 것이며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라고 여기기도 합니다. 하지만 제 생각은 다릅니다. 디자인을 전혀 배우지 않은 사람이라도 감각적인 볼펜을 디자인할 수 있습니다. 두 가지 상상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상상입니다. 어느 날 친구가 당신을 찾아와서 이렇게 부탁합니다. 미안한데 나 볼펜 하나만 간단하게 디자인해 줄래? 회사 기념품을 갑자기 만들게 되었어. 내가 나중에 밥 한번 살게. 부담 없는 부탁입니다. 아마도 당신은 이 정도면 되겠지 하면서 남는 시간을 이용해 흰 종이 위에 볼펜으로 스케치를 시작할지 모릅니다. 사뭇 진지한 표정을 지을 수도 있습니다. 휙 그려봤더니 생각보다 근사한 그림이 나와서 스스로 놀랄 수도 있을 거고요. 하지만 이런 방식으로 감각적인 디자인이 탄생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감각은 우연의 산물이 아닙니다. 이제 두 번째 상상입니다. 어느 날 멋진 슈트를 차려입은 누군가가 당신을 찾아와서 이렇게 제안합니다. 볼펜 디자인을 부탁합니다. 디자인 비용은 10억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절대 거절할 수 없는 부탁입니다. 10억 원은 적은 돈이 아니니까요.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의뢰를 받아들이기로 한 당신.
어떻게 디자인을 시작하시겠습니까? 이번에도 아까처럼 바로 스케치를 시작할 수 있을까요? 그러지 못할 겁니다. 대신 생전 처음으로 볼펜에 대한 묵직한 질문을 던지게 되겠죠. 그런데 도대체 볼펜이란 무엇인가? 10억짜리 디자인의 볼펜이란 대체 어때야 할까? 그리고 아마 누가 시키지 않아도 본능적으로 볼펜을 알아가기 시작할 겁니다. 볼펜의 정의와 역사, 핵심 기술, 가장 많이 팔린 볼펜, 가장 쓰기 좋은 볼펜, 방대한 자료를 모을 수 있는 만큼 모으려고 할 겁니다. 저라면 10억 원의 일부로 비행기표를 사서 일단 여행을 떠나겠습니다. 전 세계의 큰 문구점을 돌아다니며 배낭을 볼펜으로 가득 채워 돌아올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10억 원짜리 디자인입니다. 대충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내가 디자인을 내놨는데 과거에 이미 인기 있었던 상품과 비슷하면 곤란합니다. 만일 볼펜을 잔뜩 모아왔다면 그렇게 모은 볼펜을 당신은 다시 본능적으로 분석하기 시작할 겁니다. 테이블 위에 모두 쏟아놓고 나름의 방식으로 분류를 하지 않을까요? 내가 보기에 좋아 보이는 볼펜과 납득할 수 없는 볼펜, 비싼 볼펜과 저렴한 볼펜, 필기감이 좋은 것과 나쁜 것. 이렇게 몇 달간 볼펜을 끝없이 파 들어간 당신에게는 어느새 볼펜을 보는 눈이 생깁니다. 많이 팔린 볼펜은 무엇이 다른지, 못생겨 보이지만 필기감이 좋은 볼펜은 어떤 특징이 있는지, 사람들은 어떤 볼펜을 선호하는지, 시장의 최신 디자인 흐름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를 저절로 알게 됩니다. 그 흐름이 보이기 시작하면 자연스럽게 깨닫게 됩니다. 볼펜이라는 제품의 본질은 이것이며 전략의 갈림길에서 선택해야 할 길은 바로 여기라고 말입니다. 그러고는 볼펜을 디자인하기 전에 먼저 전략 방향을 정하는 미팅을 요청할 것입니다. 모두를 만족시키는 볼펜은 없고 디자인보다 중요한 건 전략이라고 말하면서요. 그런 미팅으로 전략이 정해지면 가장 중요한 전략이 드러나는 디자인 요소를 강조하고 중요하지 않은 것을 과감하게 생략하는 과정을 반복합니다. 그 결과 앞서의 전략이 더 뚜렷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이것이 제가 생각하는 감각적인 디자인이 탄생되는 과정입니다. 이렇게 해당 분야의 현재와 그 흐름을 이해한 뒤 지금 필요한 것을 발견하고 재구성해서 더 현명한 방향으로 제안하는 능력, 이것이 제가 생각하는 좋은 감각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감각은 어디에서 나오는 걸까요? 마음가짐에서 나오는 겁니다. 친구의 부탁으로 디자인을 하는 마음과 10억 원이라는 비용을 받고 디자인을 하는 마음은 천지 차이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이 맡은 모든 일이 10억 원짜리 일이라고 상상하는 사람의 결과물은 받은 만큼 일한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의 결과물과 같을 수가 없겠죠. 그러니 이런 마음가짐으로 일하는 사람에게는 저절로 감각이 생깁니다. 다시 말하지만 감각의 시작은 마음가짐입니다. 실제로 얼마의 대가를 받았든 맡은 일은 대충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마음가짐입니다. 모든 일을 10억짜리 의뢰처럼 여기는 겁니다. 이렇게 일하는 사람은 어떤 일을 맡아도 그 사람만의 감각적인 결과물을 내놓습니다. 로고를 디자인해도 인테리어를 해도 모바일 페이지에 한 장을 만들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질적인 질문을 던지고 세상의 흐름을 알기 위해 끊임없이 공부하며 사소한 일을 큰일처럼 대하는 마음가짐을 가지는 것. 이것이 감각의 원천입니다. 정권을 가진 사람. 제가 네이버에 입사할 때 이혜진 의장님께 제안한 것은 단 한 가지였습니다. 디자인에 있어서만큼은 정권을 내게 달라는 것이었죠. 당시 제가 20대였으니 얼마나 당황스러우셨을지 이제 이해가 갑니다. 이혜진 의장님은 고민 끝에 그 제안을 받아주셨습니다.
정권을 부여받는 게 마냥 좋은 일일 것 같지만 엄청난 부담감이 함께 따라옵니다. 하지만 저는 누군가에게 허락받으려고 일하지 않고 소신을 가져야만 힘들어도 재미있게 일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결국 수년의 시간이 흘러 저는 디자인을 넘어 마케팅, 서비스 기획, 디자인, UI 개발, 사옥의 건축 등 많은 업무에 상당한 정권을 가지고 일하게 되었습니다. 오너십을 가지라는 말은 마음만 그렇게 먹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실제로 내가 맡은 일의 주인이 되라는 말입니다. 그러려면 첫 삽을 뜨고 마지막 흙을 덮는 일까지 직접 살피려 노력해야 합니다. 이후 창업한 JOH에서 컨설팅을 맡았을 때는 클라이언트에게 이 프로젝트의 실행을 위해서는 조직의 개편을 염두해야 한다라고 처음부터 당부했습니다. 아무리 좋은 전략 방향을 제시했다고 해도 기존 조직이 그대로 유지되면서 새 전략이 실행되기는 어렵습니다. 전략이 바뀌면 조직도 바뀌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서 이 프로젝트를 가장 잘할 수 있는 사람이 조직장으로 선임되고 권한을 가져야 합니다. JOH의 일 중에서는 특히 사운주 한남의 프로젝트가 기억에 남습니다. 부동산을 알아보고 건물을 설계하고 매장을 입점시키는 것까지 모든 걸 맡았습니다. 사운주 한남은 부동산 개발 프로젝트였습니다. 부동산 사업은 땅의 가치를 올려서 궁극적으로는 해당 동네의 가치를 올리는 가장 임팩트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했는데 기존 부동산 개발업은 중개인을 만나 땅을 사고 설계와 시공사를 만나고 직접 분양하거나 대행사를 통해 임차인을 찾는 일련의 과정이 분절되어 있었습니다. 결국 공사기간이 길고 투입 비용이 막대하기에 사공이 열어지면 개발이 잘 되기 어렵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부동산 개발이 제대로 되려면 땅을 사고 건물을 설계해서 짓고 임차인을 구성하는 모든 과정을 한 사람이 책임감을 가지고 진행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JOH 설립 때 투자해 주셨던 은인 같은 분을 찾아가서 저의 클라이언트가 되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 결과로 그분은 하나의 방향성을 가진 사운주 한남이라는 작은 마을의 주인이 될 수 있었습니다. 당초 사운주 한남은 고급 소형주택 프로젝트였습니다. 큰 평수의 고급 아파트와 빌라들이 모인 한남동 일대 590평 부지에 14에서 16평짜리 소형주택 14채를 지어 고수익형 레지던트로 기획했습니다. 크기는 작지만 높은 가치를 가진 집을 원하는 수요가 분명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사는 마을은 어떤 모습일까요? 집은 작아도 욕실은 쾌적하고 단지 곳곳에 익명의 사람들이 공유하는 거실 역할을 하는 공간이 있어야 한다고 봤습니다. 슬리퍼를 신고 1층으로 내려가면 식사와 함께 커피를 마실 수 있고 서점에서 책을 뒤적이다가 저녁에는 친구를 초대해 와인을 즐길 수 있는 작은 마을을 상상했습니다. 사운주 한남의 중심에 서점 스틸북스와 와인바를 만들고 지하에 요가 스튜디오를 입점시키려고 노력한 것도 그 때문입니다. 당시 주변 상권이 형성되어 있지 않기도 했고 처음부터 일정 수준 이상의 퀄리티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했기 때문에 이솝과 같은 뷰티숍, 꽃집, 안경점, 편의점 등 임차인 유치는 물론 업장 운영까지 JOH가 직접 했습니다. 땅의 구입부터 완성된 공간에서 월세를 내는 것까지 모든 걸 도맡은 셈입니다. 그 결과 사운주 한남은 감각 있는 복합문화 공간으로 인식되어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모든 주택은 성공적으로 임대되었습니다. 사운주 한남은 제가 했던 일 중 가장 의미 있는 프로젝트였습니다. 오너십이 있다면 처음부터 끝까지 다른 방식으로 일을 해낼 수 있고 그 결과물에 감각이 살아 숨쉴 수 있음을 증명한 사례입니다. 영종도 넥스트 호텔도 부지 선택 이후의 모든 프로세스를 위임받았던 프로젝트입니다.
저는 인천공항 가까이에 위치한 이 호텔이 공항 근처에 흔히 볼 수 있는 특색 없는 환승호텔로 인식되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오히려 휴식을 취하고 영감을 얻기 위해 일부러 찾아가는 호텔이 되기를 바랐고, 해당 브랜드의 라이센스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는 독자 브랜드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호텔을 만들려면 꼭 정권을 위임받아야만 했습니다. 결국 저는 호텔 콘셉트의 기획, 건축 설계, 네이밍과 브랜딩, 가구와 소품 선정, 레스토랑 메뉴 하나까지 모든 부분에 경계를 두지 않고 내일처럼 몰입했습니다. 그 결과 영종도 넥스트 호텔은 한국 최초로 디자인호텔스닷컴에 리스팅되었고, 지금도 많은 사람이 시간을 내 일부러 휴식을 위해 찾는 공간이 되었습니다. 이렇듯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는 사공이 하나여야 목표로 한 세계관을 제대로 구현할 수 있습니다. 좋아하려는 노력. 감각이 좋은 사람에겐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그들은 모험가처럼 살려고 노력합니다. 파악하려는 대상을 억지로 암기하듯 공부하지 않습니다. 몰입하는 시간과 그렇지 않은 시간을 구분하지 않고 평소 대상의 주변을 돌며 계속 무언가를 발견하려고 합니다. 앞서 볼펜 디자인을 예로 들어 감각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근사한 볼펜 한 자루를 만들기 위해 전 세계를 누비고 다니는 일. 지금 세상에 어떤 볼펜이 존재하며 그 평균치는 어떤지 알아보는 일. 그 모든 건 분명 조사이자 공부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 과정이 너무 괴롭지 않아야 합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세상을 바꿀 일의 작은 시작일 뿐이거든요. 그 기본적인 작업을 수행하는 데조차 부담을 느낀다면 금방 지칠 수밖에 없습니다. 감각이 좋은 사람은 이 모든 행위를 공부가 아닌 일상으로 대합니다. 우리가 재미있는 일, 즐거운 일, 재미있는 영화, 맛있는 메뉴를 찾듯이요. 그에게는 대상을 탐색하는 게 바로 일상입니다. 커피의 비유를 해보죠. 커피를 마시는 게 즐거운 사람은 어디를 가든 커피에 가장 먼저 관심을 갖습니다. 어느 도시에서든 그곳에서 가장 유명한 카페에 먼저 들르겠죠. 잡지를 뒤적이다가 커피 브랜드 론칭 소식을 보면 꼭 한번 찾아가 보려고 할 거고요. 그 사람에게는 커피의 맛을 찾는 일이 공부나 리서치가 아닌 겁니다. 본능적인 호기심을 채우는 일상이죠. 원두 농장, 커피를 발효하거나 세척하는 방식, 로스팅, 추출 방법 등 다양한 변수를 탐험하며 스스로 일상을 채워갑니다. 그럼 누군가는 말하겠죠? 살다 보면 좋아하는 일보다 싫어하는 일을 할 때가 더 많다고요. 사실입니다. 첫 만남부터 좋아하는 일을 찾을 수도 있지만 대부분 그렇지 못합니다. 이럴 때 마음을 살짝 다르게 먹어보면 어떨까요? 일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겠다는 생각은 버리고 새로운 발견에 관심을 가져보는 거죠. 관심이 없거나 힘든 일도 일단 해본 뒤 스스로 물어보는 겁니다. 그럼에도 재미있는 부분이 있지 않았을까? 그게 뭐였을까? 이처럼 마음이 열린 사람에게 일은 더 이상 재밌는 일, 힘든 일로 구분되지 않습니다. 내가 해야 하는 일이 좋아하는 것을 찾는 기회가 됩니다. 저는 좋아하는 일을 찾으라는 이야기에 대한 대답으로 내가 도대체 뭘 좋아하는지 모르겠다며 푸념을 하는 경우를 종종 봐왔습니다. 좋아하는 걸 찾아서 그 분야를 직업으로 삼는다면 더할 나위 없겠지만 사실 그런 경우가 흔한 건 아닙니다. 결국 내가 해야 하는 일이 정해지면 거기서 의미를 발견하기 위해 그 주변을 계속 맴돌며 좋아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어떤 것이든 좋아하려고 노력하는 마음이 감각의 시작입니다. 가상 쇼핑. 자연스레 여러분은 궁금해지실 겁니다. 어떤 일을 좋아하는 일로 만드는 구체적인 방법을 말이죠.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낯선 분야에 쇼핑하듯 접근하는 겁니다. 이 방법을 쓰면 평소 관심이 없었거나 스스로 벽을 세웠던 분야도 비교적 쉽게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예컨대 순수 미술에 대해 알고 싶었는데 그림 보는 법도 모르고 어떻게 그림을 사는지도 모른다고 합시다. 큰 전시장에서 매년 열리는 아트 페어는 늘 성황이라지만 어딘가 남의 일같이 느껴지고 고등학교 미술 시간을 느낀 따분한 감정이 밀려옵니다. 저를 포함한 많은 분들이 순수 미술을 떠올리면 드는 느낌일 겁니다. 어느 분야든 처음에 모르는 건 당연합니다. 하지만 위축될 필요는 없습니다. 낙서 같아 보이는 그림이 수억 원에 거래되는 걸 보고 난 저 세계를 이해하지 못하겠다 라며 등을 돌리지 말아야 합니다. 마음을 바꿔 방 벽에 걸어둘 그림을 사러 가볼까 하고 생각해 보기로 합니다. 아이와 함께 큰 아트페어에 가서 쇼핑하듯 처음 시작해 보기를 권합니다. 30만 원 예산 안에서 내 방에 놓을 그림 하나 골라봐. 아빠가 사줄게. 미술이나 아트페어에 전혀 관심이 없던 아이들도 쇼핑한다고 생각하는 순간 그림을 다르게 보기 시작합니다. 미술에 대한 이해를 떠나 온전히 어떤 그림을 방에 걸어야 계속 좋아할 수 있을지 탐색하기 시작합니다. 선택의 기준이 훨씬 단순해지는 겁니다. 아는 그림, 사고 싶은 그림이 없기 때문에 답을 찾으려면 그림을 더 많이 볼 수밖에 없습니다. 대충 보고 다 비슷하고 재미없다라며 진작에 집에 가자고 할 아이들이 가격표까지 확인하면서 몇 바퀴를 더 돌아봅니다. 다음에는 쇼핑 예산을 몇백만 원, 몇천만 원이라고 상정하고 페어를 돌아봅니다. 마음가짐이 달라지니 그림 앞에서 묻는 질문들도 달라지고 그림이 왜 이 가격인지 궁금해하다가 심지어는 생각지도 못했던 그림이 정말 갖고 싶어지기도 할 겁니다. 일상 속에서 쇼핑에 집중하는 일은 내 취향을 깎고 다듬어가는 과정과 같습니다. 물건을 사지 않아도 그 과정만으로도 좋은 경험이 됩니다. 저는 예전이나 지금이나 틈날 때마다 욕실 수건부터 빌딩까지 가짜 쇼핑을 즐깁니다. 성실한 왜? 감각은 천부적으로 타고나는 직관에 가까운 재능일까요? 아니면 성실한 노력으로 성장시킬 수 있는 영역일까요? 저는 후자라고 생각합니다. 성실한 감각으로 조금씩 성장시키고 나면 마치 직관처럼 그것이 떠오르게 됩니다. 종종 이런 질문들을 듣습니다. 우리 아이의 감각을 키워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은 하나입니다. 부모님이 항상 어떤 대상을 성실하게 좋아하시면 됩니다. 사소한 일부터 큰 일까지 그렇게 사는 모습을 평소에 보여주시면 됩니다. 취미가 아닌 일상이 그래야 합니다. 우리는 오늘 볼 영화를 고르고 오늘 입고 나갈 옷을 고릅니다. 여행지를 고르고 점심 메뉴를 고르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이런 일상에서도 대상을 알아가고 범위를 넓혀서 경험하고 취향을 좁히는 과정을 반복하는 성실함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을 고르고 싫어하는 것을 피하는 과정에서 감각이 쌓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야에서 내가 뭘 좋아하는지 발견하려면 먼저 그 시장을 구체적으로 파악해야 합니다. 내 취향으로 좋은 것을 발견해낼 줄 아는 사람이 결국 감각적인 결과를 만듭니다. 좋아하는 게 확실하다는 말을 까칠하다라는 표현과 연결지어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 기준에서 감각적인 사람은 까칠하지 않습니다. 까칠한 사람은 그냥 까다로운 사람이지 감각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성실한 과정의 결과로 나의 선호가 생기면 반드시 타인의 취향 또한 같은 깊이로 인정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좋고 나쁨의 이분법이 아닌 다양성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것은 감각을 키우는데 아주 중요한 과정입니다. 비스킷 하나, 운동화 하나를 사기 위해 여러 제품을 살피는 이유는 까칠한 사람이 되고 싶어서가 아닙니다. 그런 사소한 결정도 애정을 가지고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사소한 것 하나 고를 때도 가족과 의견을 나누며 자란 아이는
저절로 자신의 감각을 키우는 습관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매사에 까다롭다고 감각이 좋은 게 아닙니다. 오히려 좋아하는 것을 찾다가 대상을 폭넓게 알게 되면 그 어떤 것도 거부하지 않고 감각이 지닌 의미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것에 대한 감각이 커지는 만큼 타인의 감각도 존중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가장 현명한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는 상대의 감각을 존중하며 서로의 생각과 이유를 차분히 묻는 과정을 꼭 걸쳐야 합니다. 맞는 디자인. 감각이 좋은 사람은 디자인을 보는 관점이 다릅니다. 우리는 디자인을 이야기할 때 쉽게 좋은 디자인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좋은 디자인이란 무엇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주고받다 보면 누구에게 좋은 디자인이라는 건가? 라는 질문에 도달하게 됩니다. 아무리 좋은 디자인도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수는 없으니 좋다라는 말은 특정인의 취향을 나타낼 뿐입니다. 좋은 디자인보다 맞는 디자인이라는 사고에 익숙해져야 합니다. 아무리 좋아 보여도 제품의 의도와 본질을 잘 전달하지 못한다면 맞지 않는 디자인이고, 내 눈에 촌스러워 보이는 디자인도 의도를 잘 표현해서 전달했다면 맞는 디자인인 겁니다. 몇십 년 된 노포 식당이 어느 날 갑자기 세련된 인테리어로 단장한 걸 보고 왠지 그 가게의 중요한 무언가가 사라진 것 같다고 느낀 적이 있을 겁니다. 또 사람들이 세련되고 심플한 스마트폰에 각자 취향에 따라 다양한 디자인의 케이스를 덮어 씌워 쓰는 데는 보호 이상의 이유가 있습니다. 맞는 디자인이란 누구에게나 보기 좋은 디자인이 아니고 우리 브랜드의 지향점과 맞는 디자인입니다. 이 관점으로 디자인을 보기 시작하면 세상에 좋은 디자인과 나쁜 디자인은 없습니다. 지향점과 취향의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애플에는 미니멀한 아이폰이 맞는 디자인인 것이고 페라리에는 근육질의 화려한 곡선이 맞는 디자인인 겁니다. 두 디자인 중 더 나은 디자인이란 없습니다. 브랜드의 지향점에 맞는 디자인이라면 그게 그 브랜드에게 좋은 디자인입니다. 개발자가 한 디자인. 좋아 보이는 서비스나 제품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오래 붙잡고 디자인한 것처럼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저는 천재가 1초 만에 한 디자인이란 표현을 우스갯소리처럼 자주 씁니다. 아주 잘해야 하지만 오래 고민한 흔적이 남지 않아야 한다는 의미로 쓰는 표현입니다. 푸드 디자인을 예로 들어보죠. 음식은 어떻게 보여지는지가 정말 중요합니다. 플레이팅이라고도 하죠. 하지만 사람들은 음식을 먹기 위해 주문하지 테이블 위에 두고 감상하려고 주문하진 않습니다. 물론 눈이 즐거우면 맛도 배가 되고 사진이 멋지게 나오면 맛이 없어도 용서된다고는 합니다만 어디까지나 먹는다는 본질을 뒷받침하는 디자인이 좋은 디자인입니다. 그래서 음식에 있어서 좋은 디자인이란 디자인하려고 애쓴 티가 나지 않는 플레이팅입니다. 조금 극단적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파스타를 주문했는데 파스타면을 한 올 한 올 정리해서 쌓아 올린 듯한 플레이팅이 나왔다고 합시다. 그럼 굉장히 오랫동안 공들인 정성은 느껴지지만 선뜻 손이 가지는 않습니다. 주방 뒤에서 누군가가 핀셋으로 면을 한 가닥 한 가닥 말아 올렸을 거라 상상하게 되죠. 요리한 지 한참 지난 음식처럼 보여서 역효과입니다. 오히려 맛이 없게 느껴질 테죠. 파인다이닝 레스토랑에서 가장 감각 있는 플레이팅은 셰프가 정성 들여 요리해 테이블에 서브되는 순간 살짝 손을 댄 것 같은 자연스러움이 느껴지는 디자인입니다. 본질은 음식이 되어야 하는데 디자인이 주인공이 되면 안 됩니다. 맛있게 만들려고 했을 뿐인데 사람들이 그것을 멋지다고 느껴야 합니다. 오랫동안 공을 들였다고 해도 그게 드러나면 안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모든 디자인에 적용되는 이야기입니다. 감각적인 디자인은 그 과정이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저는 네이버 서비스의 디자인의 지향점을 한마디로 다음과 같이 정의했습니다. 감각 있는 개발자가 한 것 같은 디자인. 엉뚱한 소리 같지만 개발자가 한 것 같은 디자인이 어떤 것인지 상상해 봐야 합니다. 전문 디자이너가 아니라 감각이 조금 있는 개발자의 감성에서 비롯한 디자인을 만들어낸다는 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앞서 언급했지만 검색 서비스는 빠른 정보 열람이 서비스의 핵심입니다. 빠르다는 건 군더더기가 없다는 것이며 유저가 화면을 열 때 시선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요소가 없다는 뜻입니다. 검색창에 단어를 넣고 엔터키를 누르면 이에 관한 결과가 정리되어 나오는 것, 목표는 그뿐이니까요. 이때 디자이너의 역할은 덜어내기입니다. 물론 디자이너라면 누구나 구석구석 디테일을 살리고 싶어 합니다. 디자인에 대한 열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텍스트보다는 이미지로 매끈한 버튼을 만들고 싶어 하고 스크롤바에 색을 입히거나 이미지를 클릭했을 때 인상적인 반응을 주고 싶어 하죠. 하지만 시야를 넓히면 꼭 그런 방식으로 다듬어진 디자인이 정답이 아니란 걸 알게 됩니다. 사실 다양한 디자인의 요소는 서비스 이용 속도에 그다지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디자인 요소들 때문에 느려 보이는 것 뿐입니다. 빨라 보이게 디자인하려면 역설적으로 디자인하지 않은 것처럼 디자인해야 하는 것입니다. 결국 디자이너는 내가 원하는 디자인을 하기 전에 서비스나 제품에 가장 맞는 디자인이 무엇인지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디자인이 넘지 말아야 할 절대적인 선이 있습니다. 실용성, 아름다움, 브랜드만의 특별한 이미지 등 많은 것이 디자인에 고려되어야 하지만 실용성이 우선인 것처럼 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방을 살 때를 생각해 보죠. 대부분 처음에는 디자인 예쁘다 라고 접근합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그 가방에 대해 이야기할 때 언급하게 되는 건 실용성과 만듦새입니다. 디자인이 아무리 좋아 보여도 본질을 벗어나면 소용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외향으로서 디자인이 아무리 중요하다 해도 실용성보다 더 중요할 수는 없습니다. 비싼 명품 브랜드에서 가방을 판매하는 점원도 고객에게 설명할 때는 늘 실용성을 이야기합니다. 특유의 쿠셔닝 폼으로 멀리서도 알아보게 만든 온 런닝화의 사례처럼 기능과 실용성을 적극적으로 드러내는 전문가 다음의 미학이 디자인으로서 빛날 때가 많고 대상의 본질에 충실한 부족함의 미학 또한 좋은 모티브로서 브랜드의 정체성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읽어봤고요. 오늘 이렇게 조수용 대표의 일의 감각 들어봤습니다. 듣고 나니 괜히 책상 정리 한번 하고 나만의 일하는 방식을 다시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조금 더 감각 있게 일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